구독, 좋아요.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정치 사건 다루기 전에 마침 예. 조정훈 의원이 저 영상에서도 이 11호 부동산 사건으로 실제 피해를 본 정말로 막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한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피해자들 또 미래 피해자들 사실은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에도 뭐 그런 유사 사례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나머지 보증금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 보증금 차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로 메꾸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이게 대출 제한이 걸리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요 억제책은 결국 공급 억제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공급 억제책으로 나타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 그 자가 그 주택으로 갈 수 없는 전세 임차인 그리고 전세 임차인이 자가주택으로 못 가기 때문에 또 적체가 되는 월세 임차인들 그리고 제일 밑에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임대차 가격의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에 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결국 이것이 당장은 뭐 언발의 오줌 누기지만 그 언발에 눈 오줌이 다시 얼어붙어 가지고 발을 동상 걸리게 하는 그런 고육책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저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네요. 자, 정치 현안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조은성 내란 특검 팀이 기소를 한 건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 세 분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이적죄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동안 내란 특검팀이 엄청나게 소동을 벌인 게 있죠. 이완유체죄, 유한죄 적용해서 그중에 이제 이완유체죄 적용해가지고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엄청 떠들더니 결국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일반 이적 혐의로 그냥 기소를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뭐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누명 씌우기 작전에 결국 실패했다. 네. 원래 외환 유치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총풍 사건처럼 그 북한과 내통해 가지고 뭐 휴전선 부근에서 뭐 총질을 해라. 뭐 그랬다는 건데 그때도 그 당시 신한국당의 그런 개입은 무혐의가 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평양에 드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리는 전체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그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공모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모관계라는 걸 전혀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발견이 될 리가 없죠. 근데 계속 외환 유치, 뭐 외환죄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그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탄핵 사유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네. 그 탄핵 공소장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내란 특검이 계속 이 외환 유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대통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계속 훼손을 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런 북한과의 통모라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심지어 그 좌파 패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또 그러면 무혐의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무혐의로 안 하냐 그러는데 예. 사실 이게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가 문제가 있어요. 재구속이 지금 이번에 그 7월 10일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네. 여름에. 그래서 6개월까지 그 구속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구속을 함에 있어 가지고 6개월이면 1월 10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재구속을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그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계속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구속을 시켜놔야 되니까 어떤 사건이라도 정말 뭐 먼지를 털어서라 먼지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구속을 또 신청하고 계속 별건으로 해서 예. 그 별건 중에 하나로 지금 외환유치죄가 자기들이 봐도 무혐의인 거를
어떻게 일반 이적죄로 구성? 전 다시 설명하겠지만 뭐 일반 이적죄도 해당도 안 되지만 네. 그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이다. 뭐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다른 특검에서도 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뭐가 매갈이 있는 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그 혐의도 없는 이 사건을 기소해 가지고 적정한 시점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말 연초에 이제 만료가 예정돼 있는 이 구속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하는 무고한 기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내란 특검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제 쟤들의 주장, 내란 특검팀의 주장, 즉 조은석 특검팀이 뭘 주장하는지 모른 채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되죠. 뭐 우리가 그냥 헛발질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아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제시한 근거들 PPT 자료처럼 해가지고 막 그 나와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걸 설명을 하던데 이런 근거랍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서 일반 이적죄가 성립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엄 선포 목적으로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인기 투입한 게. 여기에다가 여인영 전 사령관 메모에 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건 일단 한번 볼게요. 불안전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뭐 이런 것들 적어하는데 이 메모들이 어떤 사건에 관련돼서 써놓은 이 메모인지는 앞 설명을 안 합니다. 메모의 특정 부분만 빼가지고 지금 이게 결국은 비상계엄을 목적으로 한 드론기 침투였다. 무인기 침투였다. 드론 침투였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보통은 이제 법꾸라지, 법기술자 이야기 가끔 합니다만 지금 그 장면을 또 보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어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 죄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드론이나 풍선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 풍선에 그 뭐 배설물이나 이런 거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북한도 대한민국의 일반 이적 행위를 한 겁니까? 그러네요. 북한도 뭐 풍선도 있지만 무인기 보낸 적도 무인기도 있잖아요. 보냈고 풍선도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그럼 네. 북한의 김정은은 정찰총국이나 인민무력부를 다 너희 놈들 이적죄 처단해야 되겠네. 아니 그리고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그 물론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화면에서 보는 드론은 네. 그거는 뭐 프레데터나 리퍼나 글로벌 호커나 굉장히 그 삐까뻔쩍한 고급형 드론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좀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네, 네. 이런 간이한 드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한 드론, 복잡한 드론 같이 쓰는 건데 보통 이제 그런 리퍼나 프레데터나 글로벌 호커 같은 미군용 복잡한 드론들은 오산 공군기지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항속거리가 길기 때문에 오산에 있어도 되고 근데 이 드론 사령부는 포천에 있습니다. 항속거리가 짧은데도 북한의 영역을 그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북쪽에 기지가 있어요. 북쪽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작은 드론들은 뭐 저희가 비밀리에 뭐 만들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드론도 그 실습도 안 하고 계속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평양까지는 갈 수 있는 드론을 만들어서 보내야죠. 그러면서 우리도 정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드론 기술이라는 게 원래부터 정밀하진 않아요. 그래서 드론은 어떤 게 있냐면 전파로 무인으로 조종을 하는데 그 전파가 방해를 받아가지고 전파가 차단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 쪽에도 제밍을 해가지고 그 전파 일종의 컨트롤 전파를 막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전파가 막혀지면 그때부터 드론이 이제
일종의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된 항로를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의치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드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벼워되기 때문에 이런 그 아직까지 이런 작은 드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드론 사령부에서 쓰는 포천 드론 사령부에서 날리는 작은 드론은 항속거리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근데 그렇다 드론이 가다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드론을 날리면 일반 이적재가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뭐 반잠수정도 보내고 뭐 드론도 보내고 어마어마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납포도 하고, 심지어 오물풍선이라고 하는데 그 오물 배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면 그 북한 주민들의 그런 어떤 그 영양 상태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역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냐? 물론 이제 북한은 대놓고 했으니까 잘못한 거고, 우리도 어떤 정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국을 정찰하고 반체제 단체를 정찰하는 게 아니 국군의 의무죠. 존재 이유고. 그렇죠. 예, 그거를 군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예, 아니 정찰해서 문제다.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니. 우리도 정찰 자산을 많이 갖추자고 하면서. 예, 게다가 그 특검팀에서 이야기하는 문자도 이게 지금 다 쪼개져 있는 건데, 예. 우리가 그 민사 소송에서 어떤 녹취록을 낼 때도 전체가 하나로 통짜로 돼 있는 걸 내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지나치게 길거나 아니면 앞뒤 정황이나 이런 게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정도면 그거를 일부 이제 크랩해 가지고 내기도 하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대화의 시작과 끝을 다 냅니다. 근데 간단한 뭐 문장이잖아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함.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 항상 전시를 대비하고 있는 장군들이 당연히 뭐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는 걸 전제해서 군이 존재하는 거고, 군이 항상 거기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데, 뭐 내가 총을 쏴야 된다, 이런 군인이 총을 쏴야 된다라는 글을 어디다 썼다 그러면 아니 전쟁이야 하면 총을 쏴야죠. 안 쏘고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어느 정도껏 이거를 몰아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터무니없고 어떤 누명을 씌우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엉터리 수사를 하고 엉터리 기소를 한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예. 이 사건은 단순하게 좀 뭐 많이 나갔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지금 누명을 씌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범법 행위입니다. 누가요? 조은석 특검팀이 지금 스스로 그렇게 사실상 범죄, 죄가 없는 걸 혐의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식의 그런 것을 지금 장면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재밌는 장면이, 조은석 특검팀이 앞서 이제 세 분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면서 한 명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를 빼뜨렸던데, 그 사람이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었어요. 이제 실제로 무인기를 보내고 지시한 건 김용대 이 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그 혐의에서 빼고 뭐 공범으로도 묶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실제로 명령을 한 사람, 그러니까 드론 그 사령부에 드론 날리라고 한 사람은 드론 사령관이잖아요. 예. 근데 저분은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이걸로만 불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외환 유치나 이런 게 그 같이 이렇게 기소하려고 했지만 기소되지도 않았고, 그때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런 것도 다 빠졌어요. 자기들이 봐도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다른 죄로 아주 뭐 일반적인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조차도 아니 비밀 업무지 않습니까? 네. 비밀 업무면 A라고 실제로 작전이 있다 그래도 그게 B라고 기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비밀이죠. 그렇죠. A라는 작전을 하는데 A라고 기재가 돼 있으면 그런 비밀 업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에 톰 크루즈 뭐 나오는 영화 보면
항상 그 제일 초반에 나오잖아요. 이 명령은 뭐 5분 이내 폭발한다라고 하면서 연기 막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그걸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길 수 없는 비밀 작전을 하는 부대가 왜 그 내용을 안 썼냐. 이래가지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기소를 했는데 지금은 그 오히려 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그게 그 일반 이적죄라 그러면 이 부분이 오히려 정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범은 빠져 또. 더 이상 추가 기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나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그 기소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기괴한 어떤 기소를 했느냐. 그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정범은 기소 안 하고 종범을 기소하고 방조범을 기소하는 황당한 지금 그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예. 저 변호사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사실은 한 몇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시에 이제 이 요한 유체죄는 그 자체가 혐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사실은 기소를 제대로 못할 거다. 북한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무슨 통모하는 그런 증거들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오겠느냐. 통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요한 유체죄 불가를 사실상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그게 현실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일반 예적죄를 일단 기소를 했는데 이걸 이제 혐의라고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는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환유치죄나 간첩죄나 뭐 이런 죄들, 여적죄나 이런 죄들은 적국하고 통모가 필요한데요. 일반 이적죄는 그냥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과연 이런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 건가? 사실은 이게 그 정찰기가 가서 정찰하는 게 북한한테 도움을 준 건가? 북한을 정찰하면 네. 황당하잖아요. 네.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건가? 정찰을 했으면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드론의 추력은 부수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구성 요건이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일반 이적죄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비밀 작전도 하면 안 됩니다. 예. 누가 뭐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런 어떤 공작원을 침투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붙잡히면 우리 정보를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이적죄 되는 건가요? 북한에 그러면 요인을 침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뭐 비밀리에 이런 또 다른 작전들 뭐 해상으로 침투한다든지 공중으로 침투한다든지 침투 수단이라는 게 결국 비행기 아니면 배 아니면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그 작전이 실패하면 그거는 북한을 아예 도와준 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도 무장 공비들 이렇게 반장 수장 타고 넘어왔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장 이런 것들을 다 전시를 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적의 정보를 이렇게 탐지를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고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그것이 어떻게 이게 적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무인 드론이나 정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게 바로 뭐 이 북한이 그거를 뭐 추락한 걸 잔해를 수거한다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어떤 뭐 그런 걸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런 공업 생산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일반 이적죄를 만든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군사상을 이익을 해했다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거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 헛소리다. 이 헛소리를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그 관련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있으면 이제 이 조은석 특검의 논리로 하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전쟁을 유발할 그럴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네요. 군은 아예 이제 그러면 훈련도 안 해서는 안 되고 첩보 수집도 안 되겠네요. 첩보 수집을 하다가 뭔가 잡히면 그거 다른 목적 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 논리가 형성돼요. 이제 이재명이 이제 외환유체죄나 일본 이적죄로 지금 잡혀가야겠는데 좀 있으면요. 그런 상황까지 스스로 만드는 그런 걸 이제 궤변이라고 할 수도 없는
누명을 씌우는 장면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다른 나라로 가지만 우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외 공관장, 대사, 대사, 총영사, 이런 제외 공관장들이 있죠. 자, 이제 172개, 3개 정도의 제외 공관장이 현재 있는데 각국의 대사, 총영사 다 포함해서 그 중에 전체 한 30-40%를 직업 외교관 출신 또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특임,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나 어디 정부에 가다 보면 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보통 이제 요즘 부르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 출신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 오거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특임을 지금 전체 제외관 공관 중에 약 30-40%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지금 빈 곳은 공관장인 빈 곳 4곳인데 추가적으로 교체될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하면 30-40%면 약 몇 개입니까? 30%만 해도 대략 50곳 이상이 되고 40%면 70곳 이상이 되는데 몇 곳, 상징적으로 몇 곳 정도 필요한 이제 정치인 출신들을 그냥 임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정치인 출신을 대거 임명을 이 공관장을 한다는 건데 어떤 차원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대사 자리나 공관장 자리를 예. 농공행상의 그런 어떤 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도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인데 제가 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어쨌든 저 좌파 진영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님이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어디 동유럽 쪽에 대사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분은 전혀 그런 동유럽하고 관련도 없고 이 대사를 할 수 있는 외교적인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호사고 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어디 동남아 관광 정도 갔다 왔을 뿐인데 그 동유럽에 가가지고 대사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다고. 아, 저런 자리가 그냥 농공행상 자리로 쓰이나 하는 제가 외교 무대 현장에 있는 자리인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참 신기하다. 그때는 제가 정치를 이렇게 잘 알기 전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 정권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대사 주요 대사는 당연히 어떤 명분과 의미가 있는 사람이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게 농공행상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사람 국정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군인 출신이라든지 그래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워놓고 많은 자리를 정치인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재명의 농공행상의 용도로 지금 여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여기는 또 하나 이제 비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캄보디아도 이렇게 정말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줄은 우리가 모르지 않았습니까? 네. 외교관계라는 게 어떻게 어디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를 몰라요. 저는 직업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나 이런 그런 어떤 숙련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럴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파성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이런 문제들 이게 무슨 진영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구금돼 있고 생명이 위험하고 또 국내에 있는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의 수단으로 또 활용되고 있고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거는 진영을 초월해 가지고 당연히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어떤 외교관으로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숙련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지 않고 그냥 이 남 이야기 들어서 판단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심대한 오판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적절한 아주 적재적소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전문이고 비전문이고 간에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라도 매듭을 지어서 공석이라도 없애줘라. 공석을 없애요. 왜 그러냐? 어느 조직이라는 걸 우리도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그 학생으로서 있지만 직장이라는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조직으로 가다 보면 그 조직에 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조직의 장이라는 건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니 그 검찰 보세요. 검찰총장 없죠? 검찰 대행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엉망진창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캄보디아든 어디든 누구를 그 임명을 할 거면 빨리 임명하고 책임질 사람을 일단은 집어넣어라. 그 사람이 뭐 농공행상으로 왔든 뭘로 왔든 뭐 껌을 팔아서 왔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공석인 상태로 계속 비워놓고 누구를 뽑느라 이렇게 뭐 저울에 달아가지고 보고 사람은 이미 다 지게 떠나 있는 상태인데 이러면 대한민국의 외교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 하면서 외교력이 전부 거기에 몰려가 있어요. 예. 물론 외교력이 몰려가 있다고 해도 외교를 뭐 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빈자리부터 공백부터 없게 해라. 그래야지 이게 돌아간다.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 조직이 돌아간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정말 외교 빵점이다. 외교 빵점 정부로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문제 가지고도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다른 주제 뒤에 주제들이 중요하니까 조금 간략하게 다루고 그렇지만 네. 하나 더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하나 좀 더 다뤄볼게요.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확전을 하려다가 피했습니다. 확전을 피하고 미중 합의에 중국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걸 중국 측에서 일단 물러섰죠. 휘투류 수출 통제하는 것도 유예를 1년 이상 유예를 했고 대두 미국산 대두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오는 게 밀까지 대대적으로 미국산 밀을 수입한다는 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그동안 압력을 넣었던 걸 상당히 받아서 중국이 그걸 수용을 해서 지금 했는데 자, 이 또 하나의 조치가 지금 나왔었죠. 중국이 하나오션의 이 미국 자유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하나오션 요 조선소 문제 중국의 제재 조치 곧 풀린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에도 논의를 했고 실무자간에도 논의를 했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조치였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 좀 그 해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미치는 영향, 효과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미중 패권 대결에서 네. 뭐 공식적으로 붙은 게 이번이에요. 네. 그 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계속 붙고 있었는데 네. 뭐 이란 공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붙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만나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데 그게 결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랄까 중국 쪽에서는 좀 석연치 않은 결론 그리고 미국의 판정성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관세율입니다. 네네.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중국의 저렴한 물품들 800달러 이하의 그런 그 상품에 대해서 57%의 관세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특수 관세로. 근데 그것이 이번에 47%로 인하됐어요. 그러니까 딱 10% 인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이나 이런 것도 기존에 20%가 부과가 되는 걸 10%로 부과된 거예요. 딱 10% 인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방향 자체를 중국이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히토류는 계속 수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대두도 수입을 재개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밀도 대대적으로 수입하는 걸로 하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정부가 펜타닐 원료 차단에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어떤 제3국을 우회해가지고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지금 미국이 공급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거 운동 때부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런 방지 활동을 하겠다고 이미
그 미중 그 결과에서 회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뭐 아까 그 필리조선소 이야기도 했지만 원래는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한 거죠. 301조 그 중국 해운에 대해서 먼저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 선박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이라고 하면 미국에 입항할 때 입항료를 증액하겠다. 이것도 지금 뭐 굉장히 파격적인 결론이었는데 이거는 미국이 중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뭐 대만과 관련한 반도체 문제, 대만 문제 이런 거는 협의를 안 한 걸로 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양보안을 아주 미미하게 그냥 체면 칠해 정도만 받아왔어요. 이거는 결국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대로 지금 딸려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펜타닐이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그게 적절히 중국이 방지책을 실제로 실행하는지를 계속 집중해서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뉴욕 시장 뭐 맘단인가 그 사람이 맘단이요. 이제 당선되고 하니까 그 트럼프가 흔들린다라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뉴욕이나 이번에 그 선거했던 지역은 전부 그 민주당 초강세 지역입니다. 예, 버지니아주도 그렇고. 예,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이기는 건 거의 힘들었고 그리고 맘다니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우리가 옛날에 그 익숙했던 정책들이 많아요. 무슨 무상 기본 보육, 시리즈요? 기본 시리즈, 무상 교육, 뭐 통행료 무료, 뭐 이런 건데 무상 시리즈.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예. 결국 맘다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니 지금 한번 보세요. 서울시에서 지금 그 어르신들 그 전철 타는 거 네. 그게 얼마나 서울교통공사나 지하철 그 관련한 업체들의 그런 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통료를 무료를 하겠다고요? 저는 뭐 결국 그 맘다니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이 내부의 그런 재정적인 또는 이제 내부의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강화시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뉴욕에 있는 많은 그 부자들이 다 탈출을 한다는데 탈출해서 뭐 텍사스나 그리고 이제 그 마이애미 같은 데로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이것이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미국에서 흔들린다거나 그렇게는 전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야, 그렇군요. 맘단이가 아니라 망난이라고 해요. 예, 저도 망난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예, 지금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을 일시간은 확전을 자제하면서 유의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중국이 싸움을 피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타격, 뭐 미국이 써야 될 아주 강력한 수단이 뭐 900가지가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중국 타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먼저 피하는 상황도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조 오션, 이 필리조선소 관련된 자유사 5곳 중국이 제재 조치를 유예했다. 1년 동안 유예했다. 그 장면 살펴봤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이신 원영석 변호사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세심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아주 중대한 국면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단순한 한 건의 사건의 항소 포기가 아니고 정권의 운명을 걸을 수 있는 중대 사건이 지금 터졌는데 정성호 문제부터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목조목 짚어본다는 건 정성호가 한 발언과 행적을 이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정성호가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후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 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일단 정성호 입으로 밝힌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터질 것은 놔두더라도 정성호의 발언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이미 대검의 어떤 사건을 사실상 지휘한 흔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수사지휘권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서류로 남아야 되고 그리고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추미애도 그 당시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 서류로 했어요. 예. 절차를 밟아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이 정성호라는 사람은 지금 검찰총장 대행한테 사실 수사지휘를 한 거잖아요.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수사지휘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지휘를 서류도 없이 어떤 그 절차도 안 갖추고 지금 수사지휘를 하면서 항소 포기, 그러니까 이재명 일당들을 덮어주고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덮어주는 그런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뭐 사실 이런 거야말로 탄핵 사유입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정말 의석수만 많았으면 네네. 이런 사람을 탄핵해야 돼요.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 물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위헌적인 법무부 장관이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어야 했는데 나중에라도 그 나중이 너무 멀리 남아 있어. 이 총선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든 아니면 탄핵이든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성호 관련해서 뒤에 세 가지 쟁점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두 가지 발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모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도어 스태핑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재명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물었을 때 이 사건 이재명과 무슨 이 대통령 이제 정성호가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을 붙인 거죠.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답을 했고 또 하나 7천억 원대 국고 환수가 지금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거 사실이 아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두 가지 문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정성호는 그 판결문을 정확하게 안 읽어봤나 봐요. 예. 그러니까 성남시장 수뇌부가 관련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수뇌부는 한마디로 수뇌가 뭡니까? 머리하고 뇌인데 성남시의 수뇌부는 성남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 판결문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지금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항소와 관련해서 일종의 수사지휘를 한 거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있을 자격이 없는 그런 뭐 최소한의 공직자로 있을 자격도 없는 정말 실격인 그런 공무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7천억 원대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민감하고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 환수라는 건 이런 건데 지금 7,800억 정도가 그 추징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 있다가 그걸로 구형을 했죠. 네네. 그 중에 480억 정도만 추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민사소송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민사소송 하는데 왜 추징이란 제도가 있죠? 이상하잖아요. 예. 예, 여러분들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범죄의 수단이 되는 이익이 있고 범죄의 목적이 되는 이익이 있어요. 내가 도둑이 어떤 뭐 가갔다가 훔쳤어요. 네. 그거는 범죄의 목적인 거잖아요. 내가 절도하는 행위의 목적이 재물이죠. 그 재물이 있고 내가 뇌물죄를 줘요. 뇌물을 줘요. 이 뇌물을 줬을 때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떻게 이 부정한 처사를 좀 받고 청탁을 해보고 이런 거 관련한 수단으로 지금 써먹는 거잖아요. 네. 이 돈이 그거는 범죄의 수단인 돈이에요. 범죄의 수단인 돈은 추징을 하고 그거 일종의 그 흉기로 쓰인 칼 같은 거를 몰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처럼 수단인 돈을 추징을 하고 몰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대장동 이익이 추징의 대상이냐 몰수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성격이 아직 규명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추징이 성격을 밝혀가지고 추징이 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닌 목적이 대상이 된 걸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처리를 하느냐는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법리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찾아야 되는 개념은 또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증거 자료는 다 있어. 진술도 하고 많은 조사를 했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의견이 뭐냐? 이거를 추징용 재산이냐 아니면 그런 게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을 따져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소심에 가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추징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뭐 새로운 어떤 해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좀 복잡해도 조금 들어주시면 네. 우리나라는 그 어떤 금액의 성질을 파악하는 법적 기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유명한 게 92년도에 일어난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사건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엎었어요. 네. 너무 잡아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엎었는데 그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뜨거우니까 조심하라는 문구를 안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걸로 소송을 한 거예요. 네네. 그걸로 소송을 했는데 94년도에 이제 종결이 됐는데 1심에서는 270만 달러가 배상 판결이 나오고 물론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가지고 흔히 알려지기로 한 실제로 받은 건 5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94년도에 50만 달러면 그때가 환율이 800원 하던 때인데 그래도 그때 한 4억 원 정도 지금 할 때고 그게 그 당시 엄마 아파트 몇 채 값이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엄마 아파트 한 채가 한 35억 정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배상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약 했으면 얼마를 배상하라고 했을까? 그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을 어디로 얼마나 평가했을까? 굉장히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케이스, 최근 케이스로 한번 보자고요. 애플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하는데 그래 손해가 발생했어. 그거 얼마지? 뭐 여기는 이미 억 단이에요. 내가 억 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억 달러야. 달러. 그러니까 1억 달러, 2억 달러, 3억 달러 이래. 기본적으로 최소 1,000억은 되네요. 예. 1,400억. 그렇게 니들이 뭐 약간 무형적인 거고 계산이 약간 안 되는 건가? 이 침해를 하긴 했는데 이게 얼마라고 봐야 되지? 그러면서 계산을 한 게 3천억 달러, 뭐 1,000억 달러, 뭐 3억 달러, 2억 달러, 1억 달러 이런 단위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하면 뭐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이 소송을 해도 대부분 5천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3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 이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 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해를 산정하는데 인색하면 가해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질적인 손해가 있고 입증 가능한 손해가 요만큼 계란의 노른자처럼 있다 그러면 네. 가해자가 더 큰 이익을 보는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사기 범죄, 배임 범죄, 그리고 공무원 청탁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추징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이냐 이걸 떠나서 그 금액이 뭐냐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인색하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7천억이다 그러면 지금 또 보면 추징 금액이 480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항소심에도 가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그 법조인으로서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도대체 이 많은 금액이 민간으로 활용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개입이 돼 있고 이거를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아니 뭐 하나도 이게 뭐 제대로 되는 나오는 금액도 없고 어쩌자는 거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있고 검찰의 어떤 법조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항소 포기하면서 다 그냥 무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인색한 그런 시스템도 문제고 그 인색 하나마 제 생각은 이거 인색 카드라도 최소한 해야 될 거. 최소한의 시도를 하고 네. 그거를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법까지 가가지고 이게 너무 480억 적게 남았는데 자 7,800억을 추징이라고 했어요. 검찰이 그러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징하고 배상은 다 민사 배상이 다른 거라니까요 개념이. 그래서 그러면 그 최소한의 그 계산을 하던 아니면 법리를 구성했던 거기에 대한 검찰의 생각이 있을 건데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만 인정됐는데 그걸 왜 항소를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를 제기한 게 잘못이죠. 그러면 공소 제기한 이 수사팀 다 징계받아야 돼. 왜 무고한 사람을 7,800억이나 추징하려고 시도를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하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사안을 지금 항소를 포기해 놓고는 그거는 뭐 기준 우리가 구형에 한 뭐 3분의 1 이상 나와 가지고 뭐 한다. 어떤 사람은 구형보다 더 나왔다. 자, 죄는 이 징역형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이익 변경 항소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더 큰 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추징에도 적용이 됩니다. 추징도 형이에요. 추징도 형이기 때문에 이 480억 추징에서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이거야말로 정말 봐주기잖아요. 네. 아니 그냥 갔다 살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문제 생긴 거는 그냥 덮이는 거니까. 아니 몇 년 살고 나오고 뭐 한탕 크게 한번 하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항소 폭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모든 국민들한테 몇 년 살고 나오면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거를 그냥 알려주는 거라고요. 돈은 뭐 안전할 거야. 네가 한탕 친 그 돈은 문제 없을 거야라는 거를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주는데 이게 어떻게 이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실이나 이재명하고 아무 연관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검찰청은 뭐 합니까? 진짜 아니 이럴 거면 검찰청을 그냥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보수 우파 진영에서 검찰청을 싸고 도는데 맞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은 자기들이 그거를 지킬 생각이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어떤 그 비겁한 변명이나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조직에 가치가 있다는 걸 입증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뭐 징계를 받든 뭘 하든 검찰 검사는 독립된 1인제 관청입니다. 자기가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항소할 수가 있다고요. 그 이후에 뭐 아니 왜 너 상부 지시 따라 안 해서 내부 조직 문제를 가는 거 그거는 떠나가지고 항소의 효력 자체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소는 한 거예요. 그러면 항소가 진행이 돼요. 그럼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야지. 위에서 시켰는데요. 아니 위에서 자살하라 그러면 자살할 거예요. 그 검사들. 장성호가 너 죽어 이러면 그 검찰총장 대행은 죽을 거예요. 근데 뭘 시켰으니까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 그럴 거면 검찰청이 왜 있습니까? 이럴 거면 검찰청 사라져야 돼요. 이게 그동안 저도 이 법률 뭐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은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항상 보면 검찰청을 보호하고 검찰청을 감싸고 검찰청이 그래도 우리 나라의 그런 어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이 있고 그거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검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검사들은 글쎄 내가 볼 때는 옷 벗고 정관으로 나와가지고 돈 벌 생각이나 하나? 그거 말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으면 이따위 판단을 하냐고요. 그리고 정장 자기 조직과 자기 집을 내팽개치는 자들 아니 그 검찰총장 대행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장도 문제고 그 밑에 수사 검사들도 문제고 정말 저는 이런 검사들이 나라의 그런 검사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허탈감이 들고 거의 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무의미한 조직을 위해서 그동안 이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애를 썼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정권 교체해 와가지고 지적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부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그러면 조금 그중에 살펴볼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한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공공개발을 빙자하여 지자체장과 건설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토지 소유주자들은 억울하게 땅을 수용당하며 피눈물을 흘린 권력형 부패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규정을 했어요. 지금 화면에 떠 있죠. 그러면서 제기를 한 게
특검을 통한 전면 재해준사 수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 자체로는 지금 검찰에서 해결 차원이 아니고 특검 전면 재해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제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대체 공수처 뭐하냐 이런 거 수사라고 지금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하면서 정성호 장관 당장 수사해야 된다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방식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 과거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그때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더 힘들었습니다. 적폐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맨날 캐비넷에 마술램퍼처럼 뭐 막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적폐 청산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지방 권력도 넘어가고 국회 권력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어요. 정말 엄혹했던 그런 시즌인데 그때 드루킹 사건 터져가지고 그 상황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해서 특검을 받아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때 자유한국당 때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욕 먹었어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그냥 뭐 저 당은 있으면 안 되는 당. 그런데도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머리를 쓰고 희생할 사람 희생하고 그러면서 근근히 버텨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을 잡고 그리고 그 바둑이 김경수를 잡고 그리고 특검까지 관철시키고 그때 김성태 대표가 턱을 맞았는데 그 턱은 지금 그렇죠. 괜찮은지 뺨을 맞았죠. 그때. 네.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뭘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그냥 피켓 들고 규탄 시위 한번 하고 국회 앞에서 그리고 끝인가? 아니면 뭘 할 거냐? 지금 김성태 그 당시 원내대표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관 그 이상한 사람 난입해가지고 뭐 몸도 상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이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드루킹 사건보다 이게 10배는 더 강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는 명분은 쌓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뭐 할 거냐. 그 뭐 할 거냐가 지금 남은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 지도부가 바뀌고 새로운 이제 당대표 체제 하에서 잘 이렇게 수습을 해나가면서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장동혁 지도부의 기회인 거예요. 기회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흘려보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밍이 왔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런 그 어떤 결단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입니다. 위기 때도 그것을 극복하면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 때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와요. 근데 지금은 위기이면서 기회이면서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봉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는 국민의힘의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 다른 변호사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 주시죠. 아까 이제 7천억, 7,800억 이야기도 하고 항소포기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검사 출신 한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대장동 일당은 손발이 묶인 채 방어만 해야 하는 검찰을 상대로 2심 등에 오르게 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검찰은 한마디로 손발이 묶여서 방어를 해야 되고 대장동 일당은 2심에 편하게 오르게 됐다. 이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니까요. 예. 1심에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예. 아무리 많은 최대한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1심형보다 더 높게 선고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같거나 무조건 형이 깎이게 돼 있습니다. 추징금도 깎이게 돼 있고 그 추징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검찰은 수세에 몰린 거예요. 2심에서 계속 그 수세에 몰리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펴서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들이 나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변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들이 의뢰인하고 항상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검토할 때
대부분의 주장이나 자료들의 그런 난해도가 어떤 부분에서 생기냐면 양날의 칼 같은 자료나 주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면 우리한테 유리한 면도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불리할 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모든 어떤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더 자유롭게 현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변호사님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장동 일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을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 권력은 범죄를 비유하는 권력이다. 그렇게밖에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탄생 자체가 범죄의 어떤 권력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하나하나 재판이 진행되는 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범죄를 비유하는 그런 권력 체제에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네요. 자, 이 부분 좀 한번 또 다른 해석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똑같이 이게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한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수뇌부에 불리한 진술을 못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서 대장동 일당의 입을 막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나무과 같은 인물을 좀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입을 막았다. 실제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정황이 좀 드러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게 예. 지금 그 이런 항소 포기 정성호의 항소 포기나 이런 것들은 대장동 일당들한테 내가 너한테 이익을 줄 수 있어라고 하는 분명한 시그널을 준 거죠. 예. 무슨 말이냐? 설사 확정이 되더라도 사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항소 포기라는 무리한 것도 할 수 있을 정도면 너희들 나중에 뭐 정말 이거 유죄로 확정돼도 내 사면해 줄게. 이런 함축적인 메시지를 저는 깔고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읽히겠어요. 남욱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고 바로 진술을 뒤집어요. 근데 이 1심에서는 남욱이 진술을 뒤집는 번복 진술에 대해서는 그거를 신뢰도가 없다 그래가지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욱에 대해서 너가 이재명에 대한 그 선거 때 그거를 도와준 거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그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이 남욱이나 아니면 이런 대장동 일당들한테 항소심에서 어떤 메시지를 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항소 포기도 해줄 정도인데 아니 사면을 못 해주겠냐. 요 이야기가 무언으로 저는 시그널로 발산이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그 묵시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자, 한두 가지 좀 이제 싸우는 국면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대대적으로 좀 검사들이 나서기도 했잖아요. 뭐 대검 안에서도 대검 부장검사들, 대검 연구관들이 아마 가장 먼저 나선 것 같은데 일선 지검장들 18명이 나섰다고 해요. 2명이 또 빠졌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8개 지청장이 나섰다고도 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나섰다고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간 사후 약방문인가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간 그런 식의 이제 일도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친윤 정치 검사들에 대한 구태적 항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징벌할 것이다.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다. 이런 장면을 지금 딱 부딪히고 있는데 이 장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니 나는 검찰청을 없앤다 그러는데 검사들이 뭐가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이 뭐 검난이니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다 뒤늦게 이거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작에 그거를 하고 진작에 알리고 진작에 중지를 모았어야지. 다 이꼬라지 나가지고 이걸 하면 그게 뭐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우습잖아요. 난 국민들이 검사 다 이제는 굉장히 우습게 볼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렇게 박박 그 권력 앞에 기면서 지금까지 그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히 정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봉기라고 하고 검난이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거기서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저는 우습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봉기냐 니들이 그냥 살짝 신용만 하는 거다. 바람만 이렇게 살짝 불려고 하면 바로 누워버리는데 저는 민주당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봉기를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건 봉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봉기하고 그리고 정의가 뭔지를 좀 밝히고 그리고 아니 검찰이 검사 수사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네네. 지금 그 공수처가 검사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얼마든지 누가 인지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기만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권, 공소권 이런 것들이 도대체 정의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 왜 특검이 아니라 본인들이 검사들이 해야 되는지, 왜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이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뭐 데모합니까? 데모는 직에 없는 사람들이 민초들이 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 자기 직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직분에 따른 그 직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해야죠. 봉기가 뭐야? 내가 볼 때 봉기를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누구를 수사해야 될지 다 드러났잖아요. 네네. 밝히자고요. 진실을 밝히자고요.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이 있다. 자, 두 가지 장면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하나는 정성호가 도어스태핑에서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처음에 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이나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잘된 수사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서 수사도 잘했고 판결 결과도 뭐 상당히 잘 판결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기자들이 나중에 강백신 검사, 대구검사 얘기하면서 그거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누가 지시에 의해서 한 것 같다. 항소 포기가 뭐 하니까 이 검사들은 말이야 조작 수사를 한 당사자고 이 강백신도 이 수사 검사였는데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두 가지를 한 도어스태핑 장면에서 보여줬거든요. 정신이 장난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본인 또 지금 그 사건 관계나 이런 게 정무적인 상황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게 다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것저것 뭐 손대고 있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랬다 저랬다 아마 자기가 자기 이름은 알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이거는 뭐 그냥 전혀 어떤 원칙이나 절차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정성호의 저런 발언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정말 뭐 공수처니 특검이니 검사니 이 수사기관들이잖아요. 예. 제대로 한번 이 판에 붙어보자. 누가 더 정의로운지, 누가 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어떤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인지, 누가 수사라는 거를 더 잘하고 특히 권력형 수사라는 걸 더 잘할 수 있는 존재들인지 라는 거를 이번에 한판 붙어보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국민의힘 문제와 관련해서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이 질문 웃음거리가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7,800억 이 추징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야 그러면 이거 추징해야 할 거 추징 못하면 아까 민사소송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누군지는 딱 아실 것 같은데 정성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하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냥 정성호의 책임론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인지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동훈이 이야기한 얘기인데 한동훈을 빼고라도 이게 법적으로는 뭐 실효성이 있는지 그냥 공격용 그냥 레토릭인지 어떻게 해보세요? 지금 그 좌파들이 그런 류의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네. 수십 년간 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제일 최근에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청구
그 해가지고 심지어 그게 1인당 10만 원이 아, 예. 1심에서 인정이 됐어. 그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어쨌든 좌파들이 그렇게 무리한 그런 그 민사소송 제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그 법적인 의미가 있는 그리고 뭐 아니 좌파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들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소송화 시켜가지고 어떤 그 뭐랄까 어쨌든 이거 가지고 그 추징을 못하는 손해가 개연성이 발생한 거 명백한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창조적인 다양한 방식을 또 때로는 좌파들한테 배워야 될 방식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맨날 뭐 좌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강대한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는지 우리가 당연히 그걸 100% 따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고할 건 참고하면서 그런 방식을 고려하고 생각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치적 전술 문제의 어떤 방향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부에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요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사실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이 조은석 특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